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피부에 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압니다. 소리가 왼쪽 뒤에서 왔는지, 오른쪽 앞에서 왔는지, 가까운지, 먼지, 낯선 사람인지, 익숙한 사람인지까지 뇌는 거의 즉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물체가 아닙니다. 공기 중을 날아오는 화살도 아니고 귀 안으로 들어오는 작은 알갱이도 아닙니다. 소리는 공기의 압력이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보이지 않는 진동입니다. 그런데 인체는 이 보이지 않는 공기의 떨림을 목소리, 음악, 전고음, 발소리로 바꿉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변환이 머리뼈 속 몇 센티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구멍이 아닙니다. 귀는 공기의 파동을 모으고 악의 진동으로 바꾸고 작은 뼈의 지렛대로 침폭하고 액체의 파도로 넘기고 마지막에는 전기 신호로 바꾸는 초정밀 생체 변환기입니다. 내 몸에 암호를 푸는 시간 34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귀가 어떻게 공기의 떨림을 뇌 안의 소리로 바꾸는지 인체의 설계도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정체부터 보겠습니다. 소리는 물체가 흔들리며 만들어낸 압력의 파동입니다. 기타줄이 떨리면 주변 공기가 밀립니다. 그 밀린 공기는 옆의 공기를 다시 밀고 그 압력 변화가 연쇄적으로 퍼집니다. 우리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가 떨리면 공기의 흐름이 잘게 끊기고 그 진동이 말소리가 됩니다. 즉, 소리는 공기 자체가 귀까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 압력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흩어지는 파동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구조가 귓바퀴입니다. 귓바퀴는 머리 옆에 붙은 장식이 아닙니다. 굴곡지고 비대칭적인 모양은 소리를 모으고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힌트를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앞에서 오는 소리와 뒤에서 오는 소리는 귓바퀴의 굴곡을 지나며 미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뇌는 그 차이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도 어느 쪽에서 소리가 왔는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귓바퀴에 모인 소리는 웨이도, 즉 바깥귀귀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 천장이 빙글빙글 돈 적이 있습니까? 웨이도는 단순한 통로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길이와 형태를 가진 작은 공명관이기도 합니다. 특정 범위의 말소리 주파수는 이 통로를 지나며 더 잘 전달됩니다. 즉, 바깥귀는 소리를 그냥 통과시키는 빈 구멍이 아니라 소리를 모으고 방향성을 남기고 일부 주파수를 강조하는 첫 번째 음향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소리는 얇은 막 하나를 만납니다. 고막입니다. 고막은 공기와 중이 사이에 걸린 작은 진동판입니다. 소리의 압력 파동이 도착하면 고막은 앞뒤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변환이 일어납니다. 공기의 압력 변화가 막의 기계적 움직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막 안쪽에는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달팽이관이라는 액체로 찬 기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최종 감각 장치는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공기 중의 진동을 액체 속 파동으로 넘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기와 액체는 밀도가 다릅니다. 가벼운 공기의 떨림은 무거운 액체 앞에서 대부분 반사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 밖에서 나는 소리가 물속으로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인체는 어떻게 공기의 작은 떨림을 달팽이관의 액체 속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중이의 작은 뼈 3개입니다.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의학용어로는 멜리어스, 인쿠스, 스텝스입니다. 이 세 뼈는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들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고막이 흔들리면 그 진동은 먼저 망치뼈로 전달됩니다. 망치뼈는 모르뼈를 움직이고 모르뼈는 등자뼈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등자뼈의 발판은 달팽이관 입구에 난원창을 누릅니다. 이 장면을 단순한 전달이라고 보면 귀의 설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소골은 진동을 그냥 넘겨주는 막대가 아닙니다. 힘을 증폭하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면적 차이입니다. 고막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반면 등자뼈가 누르는 난원창은 훨씬 작습니다.
넓은 면에서 받은 힘을 작은 면으로 집중시키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마치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힘보다 같은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았을 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D는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넓은 고막에서 받은 진동을 작은 난원창으로 몰아넣어 압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렛대입니다. 망치뼈와 모루뼈의 배열은 작은 지렛대처럼 작동합니다. 힘이 들어오는 쪽과 힘이 나가는 쪽의 길이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동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면적 차이로 한 번, 지렛대 원리로 또 한 번. 공기의 약한 떨림은 달팽이관의 무거운 액체를 밀어낼 수 있는 강한 압력 파동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귀 안에서 벌어지는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임페던스 매칭.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벼운 공기에서 온 진동을 무거운 액체로 넘기기 위해 중간에서 힘과 압력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미는 공기와 액체 사이의 번역기입니다. 만약 이 소골이 없다면 소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달팽이관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소리는 있었지만 액체 속 감각세포까지 충분히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고막과 이소골, 난원창을 이용해 공기의 소리를 액체의 파도로 바꾸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외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공기를 타고 들어와 고막과 이소골을 거칩니다. 이것을 기도청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두개골뼈를 타고 달팽이관을 직접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골도, 청력입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듣는 내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간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오는 기도 소리와 뇌 두개골을 타고 안쪽에서 울리는 골도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된 목소리에는 두개골을 타고 울리던 낮고 깊은 진동이 빠집니다. 그래서 녹음 속 내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던 목소리보다 낯설고 얇게 들립니다. 귀는 공기의 소리만 듣는 장치가 아닙니다. 머리뼈 전체의 진동까지 달팽이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감각 시스템입니다. 중위 안에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작은 근육들입니다. 고막긴장근과 등장근. 소리가 너무 크면 이 근육들은 고막과 이소골의 움직임을 조절해 진동이 과하게 전달되는 것을 줄이려 합니다. 물론 이 반응은 모든 큰 소리로부터 귀를 완벽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갑작스럽고 강한 폭발음처럼 너무 빠르고 큰 소리는 보호 반응보다 먼저 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인체가 이 작은 공간 안에 완충장치까지 넣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소리는 달팽이관으로 들어갑니다. 달팽이관은 이름 그대로 달팽이처럼 말려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린 관이 아닙니다. 바깥에는 단단한 뼈 미로가 있고 그 안에는 액체로 찬 막성 미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선형 구조 안에 소리를 분석하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등자뼈가 난원창을 밀면 달팽이관 안의 액체가 움직입니다. 액체는 쉽게 압축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밀면 어딘가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는 정원창이라는 또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난원창이 밀리면 정원창은 물러납니다. 이 두 창이 함께 움직이면서 달팽이관 안에는 작은 파도가 생깁니다. 이 파도는 기저막을 흔듭니다. 기저막은 달팽이관 안쪽을 따라 놓인 길고 정교한 막입니다. 그런데 이 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 않습니다. 입구 쪽은 좁고 단단합니다. 안쪽 깊은 곳으로 갈수록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차이가 소리의 지도를 만듭니다. 높은 소리는 달팽이관 입구 쪽에 단단한 기저막을 잘 흔듭니다. 낮은 소리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부드러운 기저막을 흔듭니다. 즉, 달팽이관은 소리를 단순히 크게 듣는 장치가 아닙니다. 소리를 주파수별로 분해하는 생체 음향 분석기입니다.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은 같은 피아노에서 나오지만 서로 다른 건반에서 만들어집니다. 달팽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같은 달팽이관 안에서 처리되지만 서로 다른 위치의 기저막을 흔듭니다. 이것이 토노토피, 소리의 위치 지도입니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는 달팽이관 입구 근처에서 먼저 잡힙니다. 반대로 깊고 무거운 저음은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는 달팽이관의 꼭대기, 달팽이 구멍에 가까운 부드러운 영역에서 기저막을 크게 출렁이게 만듭니다. 의학용어로 헬리코트레마,
원정계와 고실계가 달팽이관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입니다. 소리의 파도는 달팽이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자신의 주파수에 맞는 자리에서 에너지를 가장 크게 쏟아냅니다. 우리가 음의 높낮이를 구별한다는 것은 뇌가 막연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달팽이관에서 어느 위치에 기저막이 흔들렸는지 지도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저막 위에는 진짜 감각세포가 앉아 있습니다. 유모세포입니다. 유모세포는 이름처럼 머리카락 같은 돌기를 가진 세포입니다. 이 돌기들은 소리 파동이 만든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휘어집니다. 기저막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유모세포의 돌기도 함께 휘어집니다. 그 순간 기계적 움직임이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이것이 청각의 핵심입니다. 공기의 떨림이 고막을 흔들고 고막의 진동이 이소골을 움직이고 이소골의 움직임이 달팽이관 액체를 밀고 액체 파동이 기저막을 흔들고 기저막의 움직임이 유모세포를 휘게 만들고 유모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사실 이 거대한 변환 과정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지만 유모세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한번 손상되면 쉽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 반복되는 소음, 노화, 약물, 혈류 문제는 유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컸던 순간이 몇 초에 불과해도 그 손상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능력이 아니라 작은 감각세포들이 버텨내는 정밀한 물리적 균형입니다. 소리는 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팽이관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달팽이 신경, 코칠리어 널브를 타고 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호는 여러 중개소를 지나 대뇌의 청각 피질에 도착합니다. 그제야 뇌는 이 진동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자동차 경적 소리인지, 음악의 멜로디인지, 위험을 알리는 소리인지 뇌가 판단합니다. 귀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뇌는 그 신호에 의미를 붙입니다. 이제 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귓바퀴는 공기의 파동을 모읍니다. 웨이도는 소리를 안쪽으로 전달하고 일부 주파수를 강조합니다. 고막은 공기의 압력 변화를 막의 진동으로 바꿉니다. 이소골은 면적 차이와 지렛대 원리로 그 진동을 증폭합니다. 난원창은 그 힘을 달팽이관 액체로 넘깁니다. 정원창은 액체 파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압력을 풀어줍니다. 기저막은 소리를 주파수별 미치 지도로 펼칩니다. 유모세포는 그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우리가 아는 소리의 세계로 번역합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는 공기와 액체 사이의 물리적 변환기이고 압력을 증폭하는 미세 기계이며 주파수를 분해하는 생체 분석기이고 마지막에는 기계적 움직임을 전기로 바꾸는 감각 변환 장치입니다. 하지만 귀에는 소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뇌이 안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읽는 장치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평형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고개가 기울었는지 알고 걸을 때 머리가 흔들려도 시야를 유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세상이 돌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공간 감각의 센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밀한 센서 안에 작은 볼맹이 몇 알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뇌는 가만히 있는 세상을 회전하고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안고리관과 이석, 그리고 이석증이 왜 세상을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지 인체의 설계도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